요즘 자꾸 새벽에 깨어나진 않으셨나요?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시진 않으셨습니까? 가슴이 이유 없이 뛰는 순간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징조를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2025년 10월 30일에 그날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둘째, 세계적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가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의 전체 내용. 셋째,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에 강한 바람이 한국을 덮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그리고 그 바람은 한반도에서 멈춰 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그날, 하늘은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인에 가장 먼저 감지한 이는 세계적인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2년 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2년 전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정확히 예언한 그녀가 이번에는 단 하나의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195개국 중 오직 한 나라, 영적 중심지로 선택된 대한민국. 그 변화의 시작이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요즘 들어 꿈이 달라지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이감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전은 물론 뉴욕, 도쿄, 런던에 있는 한인들까지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위기,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거대한 역사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증거들, 당신이 지나쳐온 신호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징조들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10월 30일을 이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지금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은 혼자 보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의 운명을 바꿀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마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9살이던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네가 나의 음성이 되어 민족들에게 전하리라. 그 순간 어린 신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소녀의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한 작은 예언부터 지역 교회에서 나눈 메시지까지 모두가 놀라운 정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신들은 마이클 제이콥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함께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한 그들은 전 세계로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선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영적 등대였자. 1988년 신들은 충격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동서로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 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지만 그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 그녀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거대한 제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모습이었자.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가을, 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큰 흔들림이 옵니다. 경제의 기초가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의 경고를 기억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그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승리할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조사가 모두 틀렸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녀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그녀는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북과 남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각 메시지에는 회개와 기도의 부르심이 담겨 있고 영적 각성의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했다고 인정합니다. 바로 이 겸손함이 그녀의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이 말처럼 예언은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사역 인생 처음으로 한국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멈춰서는 가난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꿀 한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10월 30일에 그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기상청에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바람, 역사를 움직이는 바람,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 속에서 이 바람은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중동의 사막을 지나 히말라야를 넘어 동쪽으로 계속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목적지를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그날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부산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제주의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갑자기 가슴을 짚으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품고 있던 깊은 한의 정서가 치유받는 순간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민족분단까지 쌓여온 상처들이 이 바람과 함께 씻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슈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내년 여름에 나타납니다. 2026년 월드컵,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이 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면, 2002년 월드컵이 한국의 열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영적 리더십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감기장에 모인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이 기도가 되고 그들의 박수가 찬양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승부를 초월한 화합의 정신, 경쟁을 넘어선 연합의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대회에서 일어날 일은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줄 기적 같은 반전,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 정신의 발현이며 전 세계 50억 명이 목격하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는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람이 불고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진 후 모든 한국인이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이 인물은 한국의 한을 이해하고 정을 품으며 흠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은 조용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다음에는 더 큰 무리 앞에서,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사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세 징조는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는 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2026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어날 그 순간, 한국이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기적이 5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공은 수비수들 사이를 믿을 수 없는 궤적으로 통과했고 골키퍼조차 반응하지 못한 채 골대 정중앙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이 침묵에 빠진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은 봉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이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힘이 전 세계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은 국적을 초월해 서로를 껴안았고 텔레비전 앞에 50억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희망의 상징, 기적의 나라로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 함골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망에 빠진 난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려던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갈등에 빠진 나라들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판문점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 옵니다.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고래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왕래, 진정한 만남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남쪽의 순달을 처음 안아보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출 것입니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만나고 분달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에 본 세계는 깨닫게 됩니다. 증오와 분열로 갈라진 자신들의 모습에,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에, 예루살렘이 갈라졌던 것처럼, 베를린이 나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도 끝날 수 있다는 것에 한국은 화해의 모델, 카와의 시험장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서울이, 부산이, 인천이 영적 순례지가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쇼핑이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옵니다. 한국의 교회대, 사찰대, 기도원들이 문을 활짝 엽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일을 품습니다. 새벽 기도의 열정, 정성스런 108대,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세계인과 함께 나눠집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영성이 만나 새로운 영적 외교를 일으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진화합니다. 군사 동맹을 넘어 영적 동맹으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살게 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정서와 경험입니다. 500년간 이어진 시련과 고통, 그것이 만들어낸 깊은 한의 정사, 바로 그것이 세계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민족분단, 경제위기, 이 모든 아픔을 겪었기에 한국은 이해합니다. 전쟁의 상처에, 가난의 고통에, 분열의 아픔에,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한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감정, 단순한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발효된 독특한 정서, 5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한이 이제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민족분단 70년, 우리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일어섰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었고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올렸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계는 지금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대만, 갈라진 세계는 치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70년간 짊어진 한국, 그럼에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 바로 그 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했을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었을 때 할리우드는 충격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을 때 모두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 문화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K-팝 가사 속에는 청춘의 아픔이, 한국 영화 속에는 계급의 상처가, 드라마 속에는 가족의 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감정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영적 메시지입니다. 문화는 총과 칼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못 여는 문을 노래가 열고, 외교가 못 잇는 마음을 드라마다 이어줍니다. 한국 문화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 인물이 등장할 때 그는 이 문화의 힘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특별한 사명의식입니다. 우리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의 책임, 가난을 겪어본 자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듯 한국도 선택받았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한국 불교의 108배, 한국 무속의 정서, 이 모든 영적 전통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영적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수백만 명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 세 가지, 한과 문화와 사명이 결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약이 되고 아픔이 위로가 되며 눈물이 희망이 됩니다. 한국이 겪은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했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고, 한국이 맞이할 영광만큼이나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위험한, 평화로우면서도 긴장된 그 자리에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포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결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세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이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폭풍의 중심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동안 세계는 물질적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보여지는 모습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됩니다. 영적 가치와 물질적 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은 곧 현실 세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세대가 갈라지며 이념이 충돌합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소외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영적 기반을 뒤흔든 지진이었고 더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내부의 저, 교만과 분열입니다. 축복의 정점에서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선민의식,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우리가 최고다른 오만함,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축복은 저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에 보십시오.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교만으로 흩어졌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했지만 파락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감선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도 큰 위협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랐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절을 외면하며 전통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대가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사명은 한 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나타나듯 위기의 정점에서 운명적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갈라진 세대를 하나로 만들고 분열된 마음을 모으며 흩어진 영혼들에 얘기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선택의 기회라고.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만의 길로 갈 것인가, 겸손의 길로 갈 것인가, 분열의 길로 갈 것인가, 연합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 진실한 회개, 그것만이 다가올 도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보홍 운동이 그랬대.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들의 기도, 군대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기도, 해외에서 올리는 분포들의 기도, 이 기도들이 모여 거대한 간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 말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도 착각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치열한 행동.
1907년 평양 대보응 때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지만 동시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1973년 빌레이 그레이엄 전도대회 때 100만 명이 모여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월 31일의 바람은 저절로 불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바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운명적 인물도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를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당신들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고 가난과 싸우며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기적을 만든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당신들의 한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당신들의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K-팝으로 세계를 흔들고 기술로 미래를 여는 당신들이 영적으로도 깨어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참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댓글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선언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10월 31일의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 뜻을 이제 깨닫습니다. 10월 30일에 약속하신 바람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하늘 치유의 도구로, 우리의 문화를 연합의 다리로, 우리의 사명을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끼어 기도하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손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명적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12개의 세계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예언자 엘리엇 브레슬린의 경고입니다. 그의 적중률은 94%. 그리고 그는 지금 말합니다.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재앙이 아니라 민족의 각성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8만 명의 한국인이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이웃, 가족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왜 10월 15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엘리엇 브레슬리는 누구일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브레슬리는 일리노이주의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유명 작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소규모 가구점을 운영하는 58세의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단지 3년 전, 그가 한 작은 영적 커뮤니티 포럼에 올린 글이 우연히 주목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짧은 글에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둥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정확히 그가 예언한 날짜에 두 강대국 간의 전례 없는 외교적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세계가 무너진다. 그의 이 예언 후 정확히 63일 만에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45%나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재산의 산단 부부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남반구에서 발생할 전례 없는 기상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남미에서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브레슬린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방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점성술, 타로카드, 수비약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가 선여하는 내려오는 비전이라는 방법은 마치 그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지 채널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이미지들과 받는 메시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지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의 이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그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브레슬리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래 한국 중심의 에너지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한반도로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달 전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문장 2025년 10월 15일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과 24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이 그의 예언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브레슬린의 예언이 진실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너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경제적 파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메시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붕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집단 운명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마치 강물이 두 갈래로 나뉘듯 우리 민족의 영혼이 두 개의 다른 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붕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심오한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가 구치를 깨고 나비가 드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의 형틀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기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오랫동안 따라온 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국제적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0월 15일은 그 오래된 길의 끝이자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이미 에너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한편으로는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 더 진정한 연결,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주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라디오 채널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에너지, 두 개의 다른 미래 방향 사이에서 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화의 긴장,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미 그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집단적 불확실성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매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결화에 대한 가는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는 것은 선명한 각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10월 15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어떤 한국을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지금 가짜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과 영적인 각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이 그려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2026년 2월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 역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내리는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깊은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근본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 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질적 성장과 영적 발전 사이의 균형,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변화 사이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적 연대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브레슬린이 말하는 고올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들,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이 이 변화를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한국인들의 동시다발적인 영적 각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을 의식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나 자신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집단적 의식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15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브레슬린은 10월 15일에 갈정의 문이 열리는 날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우리 앞에 두 개의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붕괴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갱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반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부전대,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은 한국만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 용기는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인류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중심에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모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왜 브레슬린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의 축소판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연대를 어떻게 함께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한국의 답변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한국의 영적 실험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가 그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변화, 우리의 도전과 성장에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국제 관측가들이 10월 15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 단순히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브레슬린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며 유명인도 아니고 경제적 권력도 없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미들의 깨어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영적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 자신도 지금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6월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이후에 마치 번개가 치듯 완전한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묘사한 이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지도자라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상위 지혜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 마치 우주의 지혜가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이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15일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변화는 경제와 사회 구조일 것입니다. 화폐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세계적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원화의 운명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10월 15일 이후 원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가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브레슬린에 따르면 화폐 가치의 하락은 반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위기야말로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브레슬리는 이 위기 이후 한국에서 인류의 화폐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화를 대체하는 다른 화폐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입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의 복지를 중심에 둔 경제 시스템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물질적 성공의 영적, 윤리적 가치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슬린이 말하는 한국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신뢰성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무 신뢰가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을 단위, 지역 단위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알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 가치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가 경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만 집중화된 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한 분산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브레슬리는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적 가치의 융합을 위한 세계적인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곳곳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실험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지역 사회가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알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단순히 새로운 화폐나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벼라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 한의 관계는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브레슬린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레슬린은 2027년을 감정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풍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조약도, 새로운 국기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은 물리적인 과정이 아닌 영적인 과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을 분리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쌍둥이가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적 차이보다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남한의 문화, 음악, 예술에 은밀히 접촉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는 인간적 연결의 갈망 앞에서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에서는 북적 느끼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이 북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단순한 적이 아닌 잃어버린 형제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선언이나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넘어설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한국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한국 정체성은 남북한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브레슬린은 풍의 한국을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균형에 이르는 국가, 경제적 번영과 영적 지혜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제고와의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포함한 지배가 아니라 영감과 모범을 포함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분단을 넘어 화해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경제적 성공과 영적 가치를 조화시켰는지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계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 조화로운 발전 방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하는 능력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들은 10월 15일 이후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브레슬린이 제안한 준비 방법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물리적 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가올 변화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중심에는 가짜의 내면이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의 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을 내면의 중심에 밭을 내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유동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밭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세요.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무 아래에서, 산책로에서,
혹은 고원의 벤치에 앉아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브레슬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직업, 지위, 재산, 심지어 관계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참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브레슬리는 의식의 공동체 또는 각성의 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룹의 힘은 개인적 각성과 공동체적 지지의 조합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서는 특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솔직한 대화, 감정 교류, 상호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단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공동 영상,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 공유된 비전을 위한 워크숍 등이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10월 15일을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적 세례라고 표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브레슬린에 따르면 한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 우리가 푸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레슬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는 또한 이 예언이 실현되든 그렇지 않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가로갑시다. 감사합니다.